봄비가 내리는 평범한 오후 고층 빌딩 숲 사이로 검은색 대형 세단이 조용히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누구나 알아볼 법한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대기업 회장 박승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지친 얼굴에는 6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성공이라는 무게만큼이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블리의 이야기는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 및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업체 및 지역과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블리 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운전석에는 임시 운전기사 이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은 30살 남자는 조용히 핸들을 잡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죠. 준호의 이력서에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화려한 경력이 적혀 있었지만 그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취업에서 좌절을 맛보았고 결국 회장의 임시 운전기사라는 자리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도 비가 오네요. 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무심코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자장가를 콧노래로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옅은 선율이 차 안을 채웠죠.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 자라 우리 아가. 그 순간 뒷좌석에서 급격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백미러로 확인해 보니 잠들어 있던 회장이 눈을 번쩍 뜨고 있었어요. 준호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노래소리에 회장님이 깨신 걸까요?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박승호 회장이 화를 낼까봐 준호는 즉시 노래를 멈췄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깨워드려서. 준호가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박승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박승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준호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철의 사나이라 불리는 박승호. 회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노래. 박승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나? 준호는 당황스러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진지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 자라 우리 아가. 박승호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감각에 빠져들었습니다. 25년 전 그가 아들을 잃기 전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그 시절 그는 지금처럼 거대 기업의 회장이 아닌 작은 회사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5살 아들. 그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서 그 노래를 배웠나? 박승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자주 불러주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자장가였습니다. 박승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 기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 사람에 대해 지금 바로 조사해봐. 다음 날 아침 박승호 회장의 넓은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회장의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로함이 가득했죠. 그의 앞에는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지시하신 대로 이준호 씨에 대한 조사 자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김 비서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는 20년 넘게 박승호를 보좌해온 사람으로 회장의 감정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박승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준호의 기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30살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우수한 성적.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출신 배경란에 적힌 고아원 출신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고아원에서 자랐나? 박승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음 높았어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5년 전 5살 때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고 있던 상태로 선한 마음 고아원에 맡겨졌죠. 박승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선한 마음 고아원은 자신이 아들을 잃었던 당시 집 근처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꽉 움켜쥐었죠. 그 이후의 삶은 어땠지? 박승호가 간신히 물었어요. 10살 때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대학에서도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죠. 하지만,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승호가 재촉했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모두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죠. 배경 조회에서 가정환경 불안정이라는 이유였다고 해요.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박승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회적 성공만을 쫓아온 지난 세월 동안 정작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심했던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현재는 어떻게 지내나? 박승호가 물었어요. 생계를 위해 운전기사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여전히 그를 키워준 양부모와 고아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요. 특히 선한 마음 고아원 최정숙 원장과는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박승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정숙. 그 이름마저 낯설지 않았죠. 아들을 잃었을 때 도움을 청했던 바로 그 원장이었으니까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김 비서가 몇 장의 사진을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순수하고 따뜻했죠. 또 다른 사진에는 양부모와 함께 있는 준호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어린 시절 준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는 순간 박승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니건. 박승호의 손이 떨려왔어요. 그 사진 속 어린 준호는 박승호가 간직하고 있던 잃어버린 아들의 사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죠.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김 비서, 최정숙 원장을 지금 바로 만나야겠네. 박승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비서는 그런 박승호의 모습에서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질문 없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지금 바로 연락해서 약속을 잡겠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는 시간, 선한 마음 고아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다채롭게 걸려 있었어요. 박승호는 김 비서와 함께 소박한 원장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문 너머에는 25년 만에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찾던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자 60 초반의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정숙 원장은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박 사장님.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시군요.
최정숙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박승호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들을 찾으러 매일같이 이곳에 오셨던 젊은 아버지를. 최정숙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승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어린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박승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최정숙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시 공원에서 발견된 그 아이. 이준호였죠. 박승호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의 예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럼 준호가 정말 제 아들인가요? 당시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이는 이름과 나이만 기억하고 있었고 부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죠. 게다가 신원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최정숙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연락을? 제가 찾으러 다녔다면서요. 박승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최정숙은 슬픈 눈으로 박승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이사를 가셨더군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큰 회사를 차리고 사업가로 성공하셨다는 소식만 들렸죠. 저희 같은 고아원에서 연락하기엔 너무 높은 곳에 계셨어요. 박승호는 그 말에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업에 몰두하며 연락처를 바꾸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단절했던 것이 화근이었던 거죠. 아들을 찾지 못한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일에만 파묻혀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들과의 재회를 가로막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준호는 어떻게 지냈나요? 박승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부모님을 기다리며 매일 밤 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했고 10살의 좋은 양부모를 만나 입양되었어요. 그 후로도 종종 이곳에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죠. 최정숙의 말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할까요? 박승호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작아졌어요. 최정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직접 만나보셔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준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라는 거죠. 박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승호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접근하세요. 갑작스러운 진실은 그에게도 큰 충격일 테니까요. 최정숙의 조언에 박승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이준호의 원룸은 이미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책장에는 경영, 재무, 마케팅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꿈을 향한 계획표가 붙어 있었죠. 준호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고 1시간 동안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를 만들자.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준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죠. 집을 나서자 아파트 경비원 김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준호야, 오늘도 열심히 하는구나. 네, 할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항상 친근하게 지냈고 그런 준호를 모두가 좋아했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준호는 문득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회장이 그의 콧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회사에 도착해 준호는 운전기사 대기실로 향했어요.
다른 기사들은 대부분 그를 무시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소문이 퍼진 후로 더욱 그랬죠. 하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며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이 준호. 대기실에서 동료 운전기사인 정 기사가 불렀어요. 너 어제 박 회장님 모셨다며? 어땠어? 그분 정말 무섭다던데? 준호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인간적인 분 같았어요. 그냥 느낌이지만요. 정 기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인간적? 대기업 회장들이 다 그렇지. 밖에선 좋은 척하다가 안에선 냉혹하기 짝이 없다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오전 내내 서류 정리와 차량 점검을 마친 후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준호는 경영 관련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고개를 들어보니 김 비서가 서 있었어요. 준호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회장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김 비서가 자신과 같이 밥을 먹겠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죠. 물론이죠. 앉으세요. 준호는 겨우 대답했어요. 김 비서는 음식을 내려놓고 준호의 책을 슬쩍 보았습니다. 경영학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 네, 언젠가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보고 싶어서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꿈이군. 김 비서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될까? 회장님께서 잠시 보자고 하시네. 준호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요? 무슨 일로? 자세한 건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김 비서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내내 준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회장이 자신을 보자는 걸까? 혹시 어제 콧노래 때문에 화가 난 걸까? 아니면 더 큰 문제라도 있는 걸까? 각종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김 비서가 준호를 찾아왔어요. 준비됐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준호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왔던 그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준호는 운명의 만남을 향해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선 준호는 심호흡을 3번 하고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평소 담담했던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김 비서가 문을 두드린 후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님, 이준호 씨가 왔습니다. 들어오게 하게. 안에서 박승호의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회장실로 발을 내딛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는 준호가 평생 보지 못했던 세계와 같았죠. 벽에 걸린 그림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작품들이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는 박승호 회장이 서 있었어요. 앉게나 이준호 군. 회장이 건너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장의 표정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권위적인 냉정함이 아닌 깊은 감정과 애잔함이 깃들어 있었죠. 어제는 미안하네. 갑자기 감정적이 되어서. 박승호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준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규정을 어기고 노래를 불러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박승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실은 내가 부른 그 노래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랬네.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이준호 군 혹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하는 게 있나? 박승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는 질문은 언제나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제 기억은 5살 무렵부터 고아원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전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박승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치며 준호에게 건넸죠. 이 사진 속 아이를 알겠나? 준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5살 남짓한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박승호와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이게 저인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호 군. 아니, 박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란다. 준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이 굳어버렸어요. 세상이 천천히 흐려지는 것 같았죠. 자신의 진짜 부모. 그것도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이건 현실이 아닌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박승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너를 잃어버렸어. 당시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경찰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지. 너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준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작은 음악 상자를 만졌죠. 그것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그가 가진 유일한 과거와 연결된 물건이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박승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오른쪽 엉덩이에 작은 점이 3개 있을 거야. 삼각형 모양으로. 준호는 놀라움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것은 의사들조차 특이하다고 했던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승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간절함과 후회,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이럴 수는 없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호흡은 가빠졌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죠. 한순간에 그의 정체성, 지금까지의 삶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야, 진정하고 내 말을. 박승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왜 이제 와서 찾으시는 거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외로움에 울 때, 취업 거절당하며 상처받을 때 대체 어디 계셨냐고요. 박승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준호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죠. 나도 너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뭐예요? 사업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새 가족을 만드는 게 더 편했던 거고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김 비서가 조용히 회장실 문을 열고 상황을 살폈지만 박승호는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죠. 이건 그와 아들 사이에 25년 만의 대화였으니까요. 나는 사업에 미쳐 살았어. 너를 찾지 못한 고통을 잊기 위해. 박승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 준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았어요. 낮은 건물들 사이로 그가 살던 작은 고시원 지역도 보였죠. 그 순간
자신의 삶과 지금 회장실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서도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버지라니. 제 인생에 한 번도 없던 분이. 박승호는 아들의 등 뒤로 다가갔지만 손을 내밀지는 못했어요. 그 사이에는 25년의 시간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죠?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요. 준호는 사진첩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죠.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추어 섰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고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박승호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서려 있었죠. 기대했던 재회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내가 잘못했어, 김 비서. 박승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일찍 찾았어야 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됐던 거야. 준호 씨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김 비서가 위로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을 테니까요. 박승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이미 준호는 사라졌겠지. 그런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회장님. 김 비서의 진심 어린 조언이 이어졌어요. 이제 겨우 찾으셨잖아요. 준호 씨에게 진심을 보여주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승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비서의 말이 옳았어요.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준호의 양부모와 최정숙 원장의 연락처를 찾아보았죠.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준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한마음 고아원의 작은 정원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값비싼 정장 차림으로 누구나 알아볼 법한 박승호였지만 오늘은 평범한 회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담긴 들꽃 묶음이었습니다. 아, 오셨군요. 최정숙 원장이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들어오세요. 박승호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여기 없나요? 최정숙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었는데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군요. 박승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접근 방식이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준호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들어와서 이야기 나누시죠. 최정숙이 그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원장실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벽에는 여러 세대의 아이들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어린 시절 준호의 모습도 보였죠. 박승호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어요. 저 사진은 준호가 10살 때 찍은 거예요. 양부모님을 만나기 직전이죠. 최정숙이 설명했습니다. 박승호는 사진 속 아들의 해맑은 웃음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제가 함께 했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최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하는 것뿐이죠. 박승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엄마였던 아내와 어린 준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저는 준호의 어머니도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병을 얻어 떠나보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채 오직 사업에만 집중했죠. 성공하면 아들을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정숙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어요. 준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박승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요, 너무 흥분해서. 그저 사실만 전했죠. 준호는 마음이 여린 아이예요. 누구보다 정의롭고 자신이 경험한 차별 때문에 더 강인해졌죠.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최정숙의 말에 박승호는 더욱 후회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노크 소리가 이어졌죠. 들어오세요. 최정숙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섰어요. 그는 박승호를 보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전화 받고 왔는데. 아, 회장님도 여기 계셨군요. 박승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최정숙이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잠시 밖에 나가 있을게요. 두 분이서 이야기 나누세요. 최정숙이 말하며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고 박승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25년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어요. 준호야. 박승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서둘렀어. 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박승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 많은 생각을 한 듯 했죠. 저도. 어제는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어요. 박승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대화의 여지를 열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이해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준호는 테이블 앞에 앉았고 박승호도 그 맞은편에 자리 잡았어요.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2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준호가 마침내 물었어요. 그에게도 알 권리가 있었죠. 박승호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내 5번째 생일이었어.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잠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에 내가 사라졌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놀이공원을 뒤지고 전단지도 붙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런데 왜 저를 찾지 못했던 거죠? 저는 고아원에 있었잖아요. 준호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작은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어. 지금처럼 영향력도 돈도 없었지. 박승호가 설명했어요. 게다가 너를 찾지 못한 1년 후 내 어머니마저 깊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어. 준호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나는 미쳐버린 사람처럼 일에만 매달렸어. 성공하면 더 많은 자원으로 너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박승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과거와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잊으려 했던 거야. 준호는 박승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음악 상자를 꺼냈어요. 저는 항상 이것만 갖고 있었어요.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박승호는 그 음악 상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건 내 엄마가 내 첫 생일에 선물했던 거야. 내가 항상 갖고 다녔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음악 상자를 열었어요. 익숙한 자장가 선율이 방 안에 퍼졌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추억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품었던 궁금함이 이제야 풀렸네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박승호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마치 25년의 시간이 단숨에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준호야,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걸고 너에게 못해준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 물론 과거를 되돌릴 순 없겠지만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하지만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박승호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일어나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부자 포옹이었죠. 두 사람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지켜보던 최정숙과 김비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화해의 순간이었죠. 며칠 후 회사 로비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박승호 회장이 직접 이준호를 모든 직원들 앞에 세우고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아들 박준호를 소개합니다. 25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준호는 환영하는 박수 속에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그의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아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었어요. 평생 가슴 한구석에 있던 공허함이 채워진 것,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죠. 박승호와 준호는 함께 회사를 나서며 석양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함께할 무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새롭게 쓰여질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